네, 바다의 시간 사회적 역량을 발표할 HR 18기 5조 박지희입니다. 예부터 바다는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바다를 통해 교류와 무역을 계속 지나해 왔는데요. 저희는 기원 후 1세기경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시대 순서보다는 바다에 맞춰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는 유대교의 생존과 그리스도교의 탄생에도 큰 역할을 했고요. 로마 제국과 이슬람이 바다를 증시했었습니다. 이제 12세기경에는 동지중해는 베네치아가, 서지중해는 제노바가 주요한 상업 도시를 구성했고요. 그게 바르셀로나가 견주었는데 바르셀로나에는 이제 17세기 해양법의 중고로까지 쓰이는 해양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당시 십자군 전쟁으로 바다에 대한 탐구 욕구가 치솟았는데요. 그러다가 흑사병이 발병해서 잠시 주눅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트해입니다. 발트해는 8세기부터 바이킹이 항해하기 시작했는데요.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진 건 12세기 이후부터였습니다. 이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진 12세기경에 최초의 해양 법령 중에 하나가 폐쇄되었습니다. 마지막 대서양은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불리에였는데요. 그 불리에에게 적대한 세력인 여러 도시들이 모여서 한자 동맹을 맺어 서로 경쟁하면서 무역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전쟁 중이었는데요. 그 둘은 백년전쟁 때문에 바다에 인력을 투입할 전력이 없어서 바다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때 영국은 교훈을 얻어서 이제 해군과 항구를 정비했고요. 프랑스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브리에, 베네치아, 안트베르텐인데요. 세 개 다 도시 이름이에요. 처음엔 브리에가 이제 상업의 중심이었고 쇠퇴하면서 베네치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백년 전쟁 이후 안트베르텐이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하나를 앞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나중에 뒤늦게 경쟁에 끼어들며 항구와 해군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도시 이름인데요. 처음에 안트베르텐도 채굴을 찍었다가 쇠퇴하면 제노바가 중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으로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공화국의 도시인데요. 네덜란드 공화국은 그 축에 플라이트 수송선이라는 수송선이 따로 있는데 이 수송선 덕분에 암스테르담이 최고의 도시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명나라는 해양무역 통제권을 탈취당했고요. 17세기에 이르러서 점점 더 이주민과 노예가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에도 중심은 암스테르담 그대로였는데요. 점점 영국은 부상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바다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영국과 대치합니다. 프랑스는 영국과 대치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이 당시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한다면 미국 독립전쟁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석유와 석탄을 이용하는 배가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1776년에 증기선이 등장했습니다. 이 증기선은 화물선 역할뿐 아니라 각국이 이제 증기선 군함을 발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증기선 군함을 이용해서 아편전쟁, 크림전쟁, 남북전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바다는 육지 위주였던 1차 세계대전에도 2차 세계대전에도 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건 육지였지만 물자 보급은 해양 중심이었기 때문에 물자 보급을 뚫기 위해서라도 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평화조약에도 해양 전력을 제한하고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은 육지에서 일어났지만 저자는 1940년 바다를 점령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운하의 건설이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를 항해하기 위해선 아프리카 항로를 우회를 했어야 했는데요. 그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이제 미국이 스웨즈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우회를 통하지 않고 아시아로 바로 항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국제조약을 체결해 그 어떤 국적이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파나마 운하는 초반에 자진부진하게 문제가 좀 많다가
결국 전쟁 직전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기술 발전을 볼 게 있는데요. 지금 해저 전신 케이블이라고 이제 말 그대로 바다 밑에 있는 케이블입니다. 초기 해저 전신 케이블은 모스부호를 이동시킬 수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까지 모스부호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더 발전해서 해저 전화선, 모스부호가 아니라 전화선 목소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이제 무역에 이제 해양뿐만 아니라 항공도 추가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렇게 커다란 물건들은 배를 통해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를 이동시키는 화물은 너무나 부피가 크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장애가 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펜틀링과 멜컴 맥클레인이 컨테이너를 발명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성장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 선들도 증가하며 발전했습니다. 저자는 컨테이너 덕분에 해양 무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슬슬 최근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아와 해저 자원인데요. 과거에는 대서양 무역이 주로 이뤘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현대는 지금 태평양이 주역이고요. 예를 들어 조선업의 성함 비율도 10명 중에 6명이 아시아 출신입니다. 이제 바다를 이용하는 건 이제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아까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었죠. 이제 미국은 그 중요성을 빠르게 깨닫고 이제 상품 무역 같은 경우는 태평양 지역의 뭐 이류 열강들한테 빠르게 넘겨주고 자기들은 이제 정보 교류를 통하는 해저 케이블을 주장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인공위성은 가능하지만 완전 물이 없는 산소 깊숙이가 아니면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정보 면에서는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바다에서는 석유, 가스, 그리고 다양한 중금속 등 자원의 상업적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 만큼 한 나라가 바다를 모두 보호하기 힘들었는데요. 따라서 담배나 마약 같은 바다 밀수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다시 해적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해적질 또한 각국의 협력에 의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잘 풀려서 지금은 해적질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지만 드물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45년에 바다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1945년에 미국의 영해 밖에서 석유가 나타나는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 그 소유권을 따지기 위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다가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과 군도 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땅부터 200리 이내의 땅을 자기네 국가 소유권을 한다는 개념이고, 군도 수역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을 이어서 자기네 영해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각국의 협상을 따라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예외적으로 남극만은 군사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과학적 교류를 위한 장을 쓰자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북극 조약은 예외적으로 북극은 보호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이런 서력들에서 많은 보호름의 허용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이제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남극 의장서, 생물 다양성 협약, 국제 해저기구, 2016년 유엔 발전 목표 등 많은 협약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협약만큼 많은 위반들이 나타나서 그 부분은 추후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견해입니다. 제가 4에서 6장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해안가 연안을 떠나 있는 배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손이 안 닿는 심해일지라도 기술이 늘어난다면 10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바다의 이용도가 높아진 지금 저희 한국은 바다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졌습니다. 저희 한국은 반도지만 위에가 막혀 있어서 거의 섬나라와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도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운영하는데요. 만약 지금 당장 바다에 문제가 생겨서 바다에 무역을 할 수 없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는 바다의 중요성만큼 신경 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바다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